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워킹맘 이지은입니다. 제가 결혼식 올린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나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던 20대의 시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힘들기도 재밌기도 했던 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입니다. 그분들과 제 이야기를 시간 내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정말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방학 미술 숙제가 신문 만들기였는데 보통은 어머니가 그걸 많이 도와주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양복점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손이 아주 꼼꼼하시고 정교하셨습니다. 성격도 차분하시고 말씀도 예쁘게 하셨던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셨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어머니께 꽃 한 송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 같은 걸 사오시는 분이셨죠. 또 옷을 만드는 분이시다 보니까 가끔 저와 어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 앞치마를 만들어 주시거나 술을 놓은 손수건을 만들어 주시곤 하셨고 저한테는 원피스, 티셔츠, 바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얼마나 성실하신지 제가 태어날 때쯤 양복점을 오픈하시곤 가족 행사나 여행을 가는 날 아니면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셨고요. 아버지가 매일 나가던 가게를 나가지 않게 되신 건 제가 9살 때부터였습니다. 아빠, 왜 출근 안 해요? 우리 지은이랑 더 놀고 싶어서 쉬려고. 정말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 옷 안 만들어도 돼요? 응, 괜찮아.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굳은 살이 많은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순수했던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랑 놀고 싶어서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집에만 계시던 가정주부셨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쉬기로 하신 후부터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오빠셨던 저희 삼촌이 외숙모랑 마트를 운영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마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빠지는 건 싫었지만 대신해서 아버지가 집에 계셨으니 괜찮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항상 제 숙제를 봐주고 저녁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이로 미셨더라고요. 아빠, 머리가 왜 그래요? 어때? 아빠, 머리 잘 어울려?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머리를 미셨다는 걸 제가 알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하루에도 몇 번씩 통증을 호소하며 약을 드시는 모습, 어머니와 병원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눈치껏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걸요. 나중에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말해주신 건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제게는 비밀로 하자고 아버지가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아빠로 남고 싶지 않으셨다면서요. 어머니는 그 뜻을 존중해 주셨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제 앞에서 아파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토하고서도 제가 걱정되어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9살 겨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람 좋은 우리 아버지, 생전에 좋은 인연이 많으셨는지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시는 길 외롭진 않으셨을 겁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자면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 눈에 보일 만큼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 아프실 때도 힘든 티 한 번 내지 않은 어머니셨거든요. 몇 년 동안 일 안 하시다가 다시 하시기가 많이 힘드셨을 법한데 오히려 코에 바람 넣어줘서 좋다고 하셨고요.
아버지 병원도 같이 모시고 다니시면서 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셨던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완전히 무너지셨죠. 한동안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삼촌이랑 외숙모가 번갈아 가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등원 도와주시고 밥 차려주시고 살림까지 다 도와주셨죠.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는 방에서 맨날 우셨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안방 지나면 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이랑 외숙모도 지치셨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한 어머니는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우리 지은이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엄마 생각만 했지? 미안해. 엄마가 이제 강해질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게. 어머니는 그때부터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삼촌이 일하시는 마트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살림도 아주 야무지게 해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마트에서 일하시다가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반찬 한두 개 만드는 것도 힘든데 반찬 가게는 반찬 수십 개를 하잖아요. 반찬 가게가 진짜 손이 많이 갑니다. 재료 손질부터 양념들도 다 만들고 볶고 끓이고 튀기고 매일이 무슨 잔칫날 수준입니다. 저희 어머니 맨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 밥 차려놓고 가게 나가셨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멋있었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 장사하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사시면서도 힘들다 한마디를 안 하시고 맨날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또 여자 혼자 장사하기 험한 세상인데도 어머니는 잘 이겨내셨습니다.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반찬 달라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근처에서 마트 하는 삼촌 부르고 빗자루를 휘두르시던 분이셨습니다. 원래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강인한 분은 아니셨는데 혼자 저 키우고 장사하시면서 많이 강해지신 거였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굳세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굳센 저의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보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반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했거든요. 전교 1등 이런 건 아니었지만 반에서 1등, 2등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한 번 해서 중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여고에 배정을 받았는데 아는 애들이 없으니까 학기 초에는 친구 없이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꼭 이상한 무리가 있잖아요. 나쁜 짓 하면서 괜히 시비 걸고 다니고 반 분위기 흐리는 애들이요. 걔네가 수업 시간에 방해될 정도로 떠들고 그중 한 명이 주번인데 칠판도 안 지우고 맨날 청소도 참여 안 해서 반 애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벼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땐 교실에서 급식을 먹었거든요.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걔네가 설렁설렁 오더니 새치기 하고 반찬도 엄청 많이 퍼가더라고요. 다 같이 일정한 양 나눠서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반 애들 다 눈살을 찌푸렸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야, 니들 뭐야? 뭐? 줄 안 보여? 줄 서야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라고 했어? 우리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 뭐래? 먹는 것 가지고 유치하게. 뭐랬냐 쟤? 먹는 걸로 유치하게 구는 건 너네겠지. 그것 좀 빨리 먹고 많이 먹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잖아. 초등학생 애도 아니고. 지켜보던 반 애들이 맞아 맞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자 급식을 푸던 3명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더니 식판을 집어던지고는 가버리더라고요. 당연하게 나서야 할 일에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 이후 그 무리의 애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옹졸한지 티내지 않고 저를 괴롭혔죠.
가방에 우유를 터뜨려 놓는다거나 제 책상을 낙서해 놨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을 때라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간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딱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필기한 노트를 다 칼로 난도질해 놓고 교과서에도 낙서와 욕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성적, 제 노력에 해를 끼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곧장 담임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방과 후에 저랑 저를 괴롭힌 그 애들을 같이 부르더라고요. 야, 니들이 지은이한테 그랬어? 얼른 사과하고 끝내라.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과하고 끝내라? 친구? 저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친구한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 애들은 그걸 또 잃으냐면서 대충 미안하며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걔네가 제대로 된 처벌받고 제대로 사과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에 나가셨는데 제 얘기 들은 다음 날 바로 가게 문 닫고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부장 선생님, 저를 괴롭힌 애들, 저랑 어머니까지 교무실에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좋게 해보려 애를 쓰더라고요. 어머니, 지은이한테 얘네가 장난을 좀 친 것 같아요. 어제 사과하고 잘 마무리했는데 못 들으셨나요? 뭐요? 장난요? 선생님은 그런 장난 치세요? 선생님들끼리도 장난으로 출석부 난도질하고 서류들에 욕해놓고 그래요? 아니요. 어머니, 그렇진 않죠. 그런데 아무래도 애들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시기나 되어서 애들은 무슨 애들? 그러면 다른 애들도 그러나요? 지은이 반에 다른 애들도 그래요? 선생님 말대로라면 걔네들도 애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듣자 하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도 잘못이지만 아셨으면 더 잘못이네요. 선생님이 공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들 잘 되라고 인성교육도 하셔야죠. 얘네가 이 모양인데 인성이 제대로 잡힌 겁니까? 제가 볼 땐 아닌데요. 그럼 선생님이 교육을 잘못하신 거네요. 잘못된 거 아셨을 때 바로잡으려고 하셔야지. 그걸 얼렁뚱땅 넘어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그게 죄송합니다. 진정하시고 학생들 부모님께도 얘기를 할 테니까. 진작에 하셨어야죠. 당신네들 애들이 학교에서 이 모양이다 하고 진작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처벌도 제대로 내리시고. 어차피 사과 같은 거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필요 없고 피해에 따른 보상 확실히 하게 하시고 벌도 제대로 받게 하세요. 담임 선생님이 엄청 난감해하고 저 괴롭힌 애들도 벌벌 떠는데 그때 정말 어머니가 엄청 멋진 슈퍼우먼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후에 괴롭힘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식 시간에 보인 행동이 멋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멋있다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생겨 외롭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어머니 밑에서 그런 어머니를 보고 강하게 자란 저는 남들보다 자존감도 높고 뭐든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서도 학생회에 들어가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많이 뛰어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덕에 제 스펙으로는 어림도 없던 좋은 회사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몇 날 며칠을 면접 준비로 밤을 새운 끝에 당당하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잡지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잡지라는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 안에서 일하는 환경은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선배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니 정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차고 희열을 느끼기도 했지요. 어느 잡지사 마케팅 팀이 그렇듯 외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패션 다루는 잡지사였는데 가끔은 요리나 생활제품들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의 미팅을 해야 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그냥 선배들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제가 직접 미팅을 진행하는 일은 없었고 약속 잡고 쫓아가서 옆에서 듣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저랑 같이 다니던 선배가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바쁜 상황이었어서 일이 많이 꼬이고 힘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프랑스 요리를 하는 요리사랑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요리사한테 팀 선배가 몇 번이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응해주지 않아서 만나서 제대로 얘기 나누자고 한 날이었죠. 지은 씨, 오늘 프랑스 셰프 미팅 혼자 가야겠다. 네? 제가요? 혼자요? 우리 지금 촬영장 나가봐야 해. 아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혼자 가요? 할 수 있어, 지은 씨. 꼭 인터뷰 따내야 한다. 알겠지? 꼭이야, 꼭. 우리 갈게. 팀장님하고 다른 팀원이 그렇게 떠나고 저는 막막한 마음으로 그 요리사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자료 조사할 때 사진으로만 보고 직접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더라고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이 식당 요리사를 왜 그렇게 인터뷰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들어가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서성이던 그때였습니다. 잡지사에서 오셨어요? 조리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가면서 묻더라고요. 일하는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훈 셰프님 안에 계시나요? 들어와서 기다리시겠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와, 그런데 가게 안이 정말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밋밋하다고 느낀 외관과 달리 그 안은 정말 프랑스에 들어와 있는 듯 작고 큰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프랑스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프랑스에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대표의 손길이 많이 간 듯 테이블보와 식기들도 모두 프랑스에서 사온 것들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섬세함에 감탄하고 있는데 아까 그 직원이 스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우셨죠? 이것 좀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스프를 한 입 먹으니 긴장되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프를 반 접시쯤 비웠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홍합 요리와 파스타, 스테이크를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요리를 드셔보셔야 할 얘기가 생기지 않으실까 해서요. 아까 그 친절한 직원이 웃으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대표가 먼저 가져다 주라고 했나 생각했습니다. 일단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한 입 넣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홍합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기대에 차서 파스타도 한 입 먹었는데 세상에 파스타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부터 바빠서 한 끼도 안 먹었더라고요. 걸신 들린 사람처럼 와구와구 식사를 하는 제 맞은편엔 어느새 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왜 저희 선배님이 인터뷰하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제 생에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정말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안 가봤지만 프랑스에 가보면 정말 이렇게 맛있는 요리들이 있나요? 와, 그렇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더 맛있는 요리도 많아요. 프랑스가 왜 요리의 나라겠어요? 그쵸, 프랑스 정말 유명하죠. 여기 대표님도 프랑스에 있는 학교 나오지 않으셨나요? 꼬르동 블루였나? 아무튼 실력이 좋으신 만큼 자존감도 높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도 되게 까다롭게 뽑으실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신가요? 직원은 뭐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까다롭게 뽑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하긴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 잘하고 성격 좋아야 좋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막내라 제가 그런 일 잘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요. 갑자기 팀 사람들한테 미안해지네요. 하하. 그쪽도 여기서 막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겠죠? 주방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대체 언제 오세요? 제가 대표인데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하는 그 남자의 말에 하마터면 저도 같이 웃으며 아, 그러세요? 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대표를 못 알아보고 그 대표 앞에서 대표 흉 아닌 흉을 봤으니 이건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하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이렇게 젊은 분인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했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도망치듯이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타이밍 좋게 병원에 있던 팀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픈데도 어찌나 그렇게 힘이 좋은지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입사 후 제대로 된 업무를 처음 맡는 거였는데 완전히 망했다 싶었습니다. 선배한테 한참 욕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욕먹겠구나 생각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의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 씨,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팀장님. 뭐? 뭐가 죄송해? 그 셰프 방금 인터뷰 하겠다고 전화 왔어. 네. 에? 오늘 다녀간 직원이 자기 요리를 너무 맛있게 먹어줬다고 고맙다면서 인터뷰 하겠대. 그것도 다음 주에 바로. 잘했어, 지은 씨. 처음엔 그 셰프가 나를 놀리는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곧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죠. 무슨 마음이던 인터뷰를 응해줬고 저는 그 덕에 칭찬을 들었으니까요. 인터뷰하는 날, 그날의 무례함을 제대로 사과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하는 날이 되었고 촬영팀이랑 팀장님까지 다 동행해서 가게에 찾아갔죠. 인터뷰는 생각보다 더 잘 흘러갔습니다. 팀장님이랑 팀 선배가 그 셰프한테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훌륭한 요리 솜씨인 것도 있지만 젊고 잘생긴 셰프라는 이미지가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셰프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실력보다 외적인 모습으로 알려지는 게 싫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셰프에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어서 고맙다고 됐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듯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에 셰프의 마음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어찌됐든 잘 되었다 생각하며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을 정리하던 때였습니다. 셰프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지은 씨? 아, 네, 셰프님. 혹시 정리하고 바로 회사로 들어가요? 아니요, 현장 마무리되는 대로 퇴근하는데. 왜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그럼 우리 신메뉴 맛 좀 봐줄래요? 네? 신메뉴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 셰프는 저한테 신메뉴를 맛봐달라며 인터뷰를 끝내고 문을 닫은 가게에서 저만을 위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남자를 별로 안 만나봐서 그런지 그땐 그게 작업인 줄도 모르고 홀랑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몇 번 요리 맛 좀 봐달라는 핑계로 셰프는 저를 불러냈고 그렇게 셰프님 하다가 남자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좋은 외국어 고등학교 나오고 요리가 너무 좋아서 20살 되자마자 유학을 다녀오고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번듯하게 자기 가게까지 차렸었죠. 저와는 참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장도 운영하시면서 꽤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에 남자친구가 하고 싶은 공부, 유학, 창업까지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분명 행복했지만 저랑은 많이 다르고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나 예부터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100번 공감했습니다. 괜히 차이나는 집안 들어가서 평생 책 잡혀서 살기는 누구라도 싫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는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몇 년 연애를 하긴 했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진 않았거든요. 제가 항상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일이 너무 재밌다 하니까 남자친구도 얘기를 안 꺼냈었죠. 그런데 제 생일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호텔방에서 촛불 켜놓고 꽃이랑 풍선이랑 영상편지랑 반지랑 아주 화려하고 제대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너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에 당황하긴 했지만 프로포즈 받고 행복하지 않을 여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원 씨, 고마워.
그런데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솔직하게 말하면 좀 두려워.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집안도 많이 차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될까 걱정이 많이 돼. 그래도 그만큼 정호 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좀 주라. 알겠어, 지은 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우리 둘만 생각하자.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거잖아. 우리 둘이 꿈꾸는 미래, 행복한 시간들만 생각하자. 그런 걱정 안 하게 내가 정말 잘할게.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지도 않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모든 걸 감당할 만큼 이 사람이 좋은 건지도 생각해봤고, 내가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도 고민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친구 없는 미래는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우리 둘만 생각하자는 말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를 사귀는 동안 시어머니만 두어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가져본 적은 없었고 오며 가며 마주친 정도였는데 엄청 곱고 단아하시고 고상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나긋나긋하고 다정하게 하신 게 인상 깊기도 했고요. 저런 분 밑에서 자라서 남자친구가 잘 자랐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상견례 전에 각자 부모님을 먼저 뵙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몇 번 만났지만 시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시아버지라는 존재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드디어 시부모님을 뵙는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약속 장소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만 오시더라고요. 어? 엄마, 아버지는요?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신다고 하시네. 지은 씨, 미안해요. 사람 불러놓고 예의가 아닌데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아버지 또예요? 매번. 미안해, 정훈아. 오늘은 우리끼리 자리하고 상견례 때 꼭 오시라고 할게. 남자친구한테 시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어릴 때부터 힘들기도 했고, 그런 부분은 남자친구 본인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을 저한테까지 보인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말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고집도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긴장을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일이 바쁘신가 보다 하고 시어머니랑만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느낌처럼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저희 어머니와 남자친구와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만 어머니를 봤지 제대로 자리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엄청 긴장을 했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긴장을 했는데 자리 끝나고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습니다. 착하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네. 우리 지은이가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이 있네. 왜? 엄마 아빠 생각나? 그럼 생각나지. 정훈이랑 너희 아빠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정훈이도 우리 지은이한테 잘해주면 좋겠네. 분명 그럴 거야. 어머니 마음에 들었다니 한시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있었죠. 바로 상견례였습니다. 상견례하고 결혼이 많이 엎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제일 후기가 좋은 식당 찾아서 예약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는 날에도 시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시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회의가 늦게 끝나셨는지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조금 늦으실 것 같은데 저희끼리 먼저 식사해도 괜찮으실까요? 저도 어머니도 조금 떨떠름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비치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보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한참이 되어서야 시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시아버지는 추리닝 바지에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옷이 이게 뭐예요? 옷이 뭐? 내가 꺼내놓은 양복 안 입고 나갔던 거예요? 양복은 무슨 양복? 그냥 밥 한 끼 먹는데 옷까지 신경 써야 해?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랑 어머니 눈치를 보며 시아버지한테 말을 하는데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더라고요. 누가 보면 등산하고 내려와서 끼니 챙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빼고요. 시아버지가 등장한 그 후로 어머니는 숟가락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지금 무척 화가 났다는 뜻이었죠.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밥 먹는 걸 한참 지켜보더니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쯤에 입을 여셨습니다. 그럼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곤란하신 날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어머니의 물음에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쩝쩝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날짜는 저희가 정할게요. 제가 워낙 바빠서 주말에도 미팅도 많고 일도 많거든요. 그쪽은 그런 거 없잖아요. 주말에 뭐 안 하시죠? 그럼 저희가 정하고 알려드리는 게 맞겠네요. 저와 남자친구, 시어머니는 그 말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무례해도 그런 무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무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해서 입에 반찬을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집 정도는 저희가 할 겁니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 참, 집 위치는 저희 회사 근처로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거기가 학군이 좋아요. 애 낳고 살기 좋을 겁니다. 아, 신혼집에 혼수 채울 정도의 경제력은 있으시죠? 아닌가? 혼자 애 키우시느라 힘드실라나? 그럼 뭐 그것도 저희 쪽에서 해도 되고요.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생각이 조금도 남지 않고 모조리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자친구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강하게 내려놓았고 뭔가 말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옆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음성,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내내 식탁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시아버지가 움찔하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야? 그래, 야. 그럼 내가 뭐라고 부를까? 사돈? 박가덜은? 그런 대우 받고 싶으세요? 그럼 그쪽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예의 없이 그딴 차림으로 나타난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쩝쩝거리면서 얘기를 하지 않나. 돈 버는 법은 배웠는데 식사 예절은 못 배웠나 봐요. 바쁘니까 결혼식 날짜가 어쩌고 저째? 신혼집을 얻어? 누가 해달래? 내가 해달랬습니까? 상견례에 돈 자랑하려고 왔어요? 당신이랑 내가 결혼해요? 우리 애들이 결혼하지?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을 당신이 뭔데 정해? 의견 나누자고 나왔지 명령 따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학군이 어쩌고 애가 어쩌고 어떻게 무례함에 정도가 없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경제력을 운운해? 혼자 키우건 둘이 키우건 셋이 키우건 당신이 뭔데 예의 없게 운운해?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합니다. 정훈이 애가 참 괜찮아서 믿고 지은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려고 했는데 이 집에 제대로 된 꼴통이 있네. 당신 같은 시아버지 있는 집에 절대 우리 딸 못 보냅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사실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목조목 따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런 사람인 줄 저도 모르긴 했다만 괜히 이상한 말 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상견례에 대한 얘기는 물론 남자친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 집안은 난리가 났죠.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시어머니께도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면 저도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랑 시어머니가 어떻게 구슬린 건지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미안했다면서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랑 만나자고요. 하지만 완강하신 저희 어머니는 절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몇 번이고 찾아오셨습니다. 과일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오시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저희 어머니는 몇 번이고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총 10번이나 시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번 대문까지만 왔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했는데도요. 시아버지가 그때마다 제대로 양복 입고 와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입이 험했다며 애들 결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까지 반성하는 태도 보이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상견례 자리 가졌고, 그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죠. 신혼집, 혼수 이런 건 저랑 남자친구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고, 돈도 똑같이 보태주기로 했고, 결혼식 날짜도 애들 통해서 조율하기로요. 결혼하고 애기 낳으라는 압박도 하지 말고 제 아버지에 대한 가족사 언급하지 않기로요. 시아버지도 다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어렵사리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압박할 새도 없이 신혼여행 후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저희의 신혼집은 친정집과 시댁의 딱 중간쯤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구한 건 아니었고, 남편 레스토랑 근처에 구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위치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실 수 있고 시어머니도 오실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 시아버지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원래 집에 잘 안 붙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저는 임신 중기쯤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저를 위해서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저와 놀아주셨습니다. 또 그때 제가 경부 길이가 짧아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아기 낳을 때까지 누워만 있으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 두 분이 반찬도 많이 해다 주시고 자주 오셔서 저 필요한 건 없나 하고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마주치는 횟수도 많아지고 저 아기 낳을 쯤엔 친구처럼 친해지셨죠. 처음엔 어색하게 사돈사돈 하시다가 나중엔 그냥 언니라고 부를 정도셨습니다. 제가 아기 낳고 나서도 두 분 다 저희 집 와서 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때 저랑 아기랑 잠들면 밤에 두 분이서 맥주 한 캔씩 따서 드시며 더욱 돈독해지셨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때문에 힘든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어제도 연락이 안 돼서 새벽 내내 잠도 못 잤어. 언니, 내가 남의 집 사정에 뭐라 뭐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언니네는 좀 심하다 심해. 바깥 사돈이 그렇게 집에 안 들어와? 그럼 그게 집이야? 옷 두는 창고야.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 연락도 좀 해주고, 안 그래? 그렇지. 그런데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래도 옛날엔 언니한테 잘했다며. 일이 바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부부야? 언니 충분히 더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어머니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시아버지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물어보면 화내기 바빴답니다. 시아버지 성격을 알기에 화내면서 얼마나 모진 말들을 했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두 분의 일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랑 저랑 애기랑 넷이서 유모차 끌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사들고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꽤 큰 공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날이 너무 좋아서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글쎄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순간 제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그 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그 익숙한 뒷모습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누가 봐도 그건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랑 함께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3, 4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랑 말이죠. 시어머니가 다가가 부르자 시아버지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정 엄마까지도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곧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산책 나왔어? 나는 여기 거래처 사람하고 미팅 중이야. 지금 공장 가봐야 해서 바쁘거든. 이따 집에서 보자. 갈게.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공장은 이 근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회사가 근처인 것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거래처 사람으로 안 보였거든요. 거래처 사람이 미팅하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 허리에 손을 두르지도 않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돌아오셔서 많이 우셨습니다.
내가 진짜 부끄러워 정말. 못 볼 걸 보였어. 그래도 바람은 한 번도 안 피웠던 사람인데. 나 어떡하면 좋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몇 날을 저희 집에만 계셨습니다. 집에 가서 시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면서 말이죠. 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희 집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재발절인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충격이 크셨는지 시아버지 연락에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저희 집에 있냐면서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있다고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랑 남편이랑 애기랑 친정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다 모여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불청객처럼 등장해서는 시어머니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두 분은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는 불안했지요. 특히 어머니가 계속 안방을 쳐다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셨습니다. 저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장모님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 사과하러 오신 걸 거예요. 정훈아, 너도 아까 표정 봤잖아. 사과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어? 그건 그래도 이번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머니도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과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무래도 들어가 봐야겠어. 그렇게 들어갈까 말까 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좀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핸드폰 들더니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걸 켜시더니 안방문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얼른 엄마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손을 높이 들어서 시어머니를 내려치려던 직전이더라고요. 저희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것도 잠시 친정 어머니가 얼른 가서 시아버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야,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마누라한테 손 찍어 뭐래? 너 내가 다 찍었어. 여기 다 찍혔어. 그 후로도 한참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옥신각신했고 남편이 상황을 중재하고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아버지의 돌발적인 행동에 시어머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신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저런 놈하고 뭐하러 살아? 아주 바닥까지 볼 꼴 다 봤어. 그만했으면 됐어. 언제까지 비위 맞춰주면서 살 거야? 오늘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다음엔 정말로 내려치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아휴, 내가 속상해서 정말.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따라서 우셨고요. 시아버지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제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한참 충격에 빠져 계셨던 시어머니는 이윽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혼하기로요. 그 전에 시아버지가 바람피운 거 증거 잡으려고 문자 메시지랑 통화 내역이랑 차 블랙박스까지 모았습니다. 초반에는 증거 하나하나 모아질수록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리려고 한 동영상까지 변호사에게 모두 넘겼고 거의 1년 동안의 법정 싸움 끝에 시어머니는 재산의 반과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미안하다 어쩐다 하더니 나중에 재산 분할하고서는 돈 밝히는 나쁜 년이라며 시어머니를 욕하더라고요. 어떻게 30년을 넘게 같이 산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는지 무서울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살게 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먼저 제안을 드렸죠. 혼자 사시는 거 익숙하지도 않으실 거고 많이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저희 집도 자주 오시니까 같이 살자고 말씀드린 거죠. 친정어머니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어머니는 이제야 좀 해방이 된 것 같다며 후련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감정 소비 없이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신 거죠. 그리고 혼자가 되시면서 친정어머니랑 더 가까워지셨고요. 그러더니 재작년에 갑자기 두 분이 저랑 남편을 앉혀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골 내려가련다. 네? 시골 내려가 산다고. 팍팍한 도시에서 살기엔 우리가 너무 노인네잖냐. 공기 좋은 곳 가서 마당에 화단이나 기르고 좀 쉬엄쉬엄 살아보려고.
그러시더니 정말로 강원도에 집 보고 오시더니 바로 계약까지 하셨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바로 내려가서 집 확인했고 거의 뼈대만 남기고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서 한 석 달에 걸쳐서 공사까지 했습니다. 두 분이서 소박하게 살 거라 대단한 집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왕 가시는 거 좋은 곳에 머물게 해드리고 싶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집에 살림까지 새 걸로 싹 장만하고서야 마음 편히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부터 그 누구보다 저와 가깝게 지내주시고 친구보다 더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셨던 두 분이라 그렇게 떨어지는 게 많이 헛헛하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좀 쉬고 싶으시다는 두 분의 말에 100번, 1000번 공감하기에 씩씩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여전히 두 분은 저희가 지어드린 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두 분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달에 못해도 한 번 이상은 아이랑 같이 꼭 내려가고 있습니다. 쉬려고 내려가셨는데 마당에 있는 텃밭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며 쉬지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싫은 소리로 들리지 않고 귀여운 투정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두 분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두 분이 마음이 잘 통하시고 인연이 잘 닿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보내는 두 분의 새로운 삶, 그저 행복만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